자,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최대 연금 지급금은요, 1인당 3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월 600만 원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농지연금의 핵심은 농지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농지연금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큰 토지건 작은 토지건 저렴하게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농지연금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나 공매가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자가 많은 토지일수록 더욱더 저렴하게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것은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곧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를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2년 뒤부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또 이때 2년간은 농지로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따라서 영농 경력을 쌓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분리해서 각각의 요소를 채우고 농지의 공시지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시간을 버텨야 되겠죠. 어찌되었건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대출금이 나가겠죠. 물론 대출을 안 받고 사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야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대출은 받되 이자는 매달 나가는 그냥 정기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토지 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조금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단기 투자처가 아니라 장기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젊었을 때 당장 농지연금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구입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7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이 저는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알아놓으셔야 될 팁이 있는데요. 내가 비록 농지를 지금 거주지에서 상당히 먼 곳에 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 신청 시에만 농지 근처에 주소를 둔다든지 아니면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작거리를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다른 곳에 주소를 빼도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그 기준에 적어도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정도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직불금 수령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농 경력 확인서를 꼭 자신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영농 경력이 1년부터 5년까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한 2년 정도 영농 경력을 쌓다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농 경력을 쌓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 중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를 보유한 총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서 필요한 영농 경력은 5년 뿐이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농지를 구입할 때도 통작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농취증 문제하고 맞물려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농지연금의 신청 시에는 농지와의 거리가 30km 이내라는 거 또는 연접 시군구 이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연금의 필수 조건 중에서 물적 요소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것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죠. 이러니까 농지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농지에 대한 대출금이 15%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는 농지에 대한 담보 비율이 50% 정도 돼요. 라고 하면 농지연금에서 즉시 인출금을 받아서 1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농지연금의 신청 시에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 소유가 농지연금의 신청자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유자가 있으면 안 돼요. 공유자는 어떤 식으로든 안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부부간에는 공유관계가 인정을 해줍니다. 명의는 자식이다, 명의는 삼촌이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 신청자가 공유자로 비록 들어가 있을지라도 농지연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의 필수 조건인 물적 요소, 인적 요소는 단기간에 맞추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농지연금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나 공매가 훨씬 더 유리해요. 또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농지는 웬만하면 다시 수익을 내고 파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낫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워낙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 장기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의 필수 조건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경매나 공매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또 농지연금이 농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경매나 공매에서도 저렴하게 공시지가 이하로 농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